위기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기를 막기 위해 설계된 장치들이 조용히 긴장을 키워온 흔적이 남아있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결정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들린다. 중앙은행의 개입은 공포를 잠재우는 안전망처럼 작동해 왔다. 하지만 이 장치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될수록 시장은 점점 더 큰 충격을 견딜 수 없는 구조로 변해 간다.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났고 그 사이 부채는 늘어나고 자산 가격은 현실과 멀어졌다.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자극한다는 명분으로 이어진다. 환율 방어는 국가 신뢰를 지키는 선택처럼 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정책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들이 동시에 작동할 때 경제는 균형이 아니라 의존성을 학습한다. 낮은 금리에 길들여진 기업은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가계는 부채를 통해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쓴다.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신호에 민감해지고 위험 프리미엄은 억눌린다. CDS 스프레드는 낮아지지만 그 평온은 착시일 수 있다. 문제는 위기를 막는 장치가 실패할 때의 충격이다. 유동성이 마르면 그동안 숨겨졌던 취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부채의 무게는 현실이 되고 환율의 작은 변동은 자본 유출로 증폭된다. 안정의 장치가 많을수록 시장은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을 잃는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선택들이 어떻게 위기를 키우는 구조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개인의 삶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한다. 위기는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먼저 숫자들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한다. 기준금리는 낮은데 물가는 완만히 오르고 환율은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변동성은 커진다. 부동산 가격은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만 유지된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아직 괜찮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의 균열은 바로 이 구간에서 깊어진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차입 비중이 서서히 높아진다. 이익으로 성장하는 기업보다 빚으로 버티는 기업이 늘어난다.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은 과거의 안정기에 고정되어 있고 미래의 충격은 반영되지 않는다. CDS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는 위험이 줄어서가 아니라 위험이 제대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 역시 비슷한 신호를 보낸다. 저금리는 저축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대출 규모는 커지고 상환 기간은 길어진다. 당장의 부담은 크지 않지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계의 현금 흐름은 급격히 흔들린다. 이 단계에서 위기의 징후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생활비와 대출이자 고지서에 먼저 나타난다. 이러한 징후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나타날 때 경제는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선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무시된다는 점이다. 위기를 막아왔던 장치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경고음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경제 충격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쌓여있던 취약성이 특정 계기를 만나면서 작동한다. 이때 핵심은 충격의 크기보다 전달 경로다. 금리가 오르면 단순히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산 가격의 기대가 바뀌고 환율이 반응하며 자본의 방향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동안 저금리에 의존해 유지되던 균형은 순식간에 흔들린다. 유동성은 평소에는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된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던 시기에는 모든 문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급 속도가 늦어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며 가게는 소비를 축소한다. 이는 연쇄적으로 실물 경제를 압박한다. 환율은 이 과정에서 증폭 장치로 작동한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외화 부채의 부담은 커진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는 흔들린다.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부채 부담이 커지며 파산 위험이 증가하고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된다. 위기를 막기 위한 선택이 다른 위기를 불러오는 구조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 충격의 전달 과정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고용 축소,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경제 충격은 금융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의 리듬을 바꾼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언제나 외부에서 갑자기 온 재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차곡차곡 준비된 결과에 가깝다. 이 구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를 보면 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가 어떻게 위기의 규모를 키웠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은 고정에 가까운 환율과 풍부한 외화 차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해 보였고 기업들은 단기 외채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위기를 막는 장치처럼 보였던 환율 방어와 외화 차입 구조는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동시에 붕괴됐다. 방어 장치는 오히려 충격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는 장기간의 통화 고정 정책으로 물가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 환율 안정은 위기를 막는 최선의 선택처럼 여겨졌지만 재정 적자와 부채는 그 이면에서 커졌다. 결국 방어할 수 없는 시점이 오자 통화 가치는 급락했고 국민의 저축은 순식간에 증발했다. 안정이라는 장치는 해제되는 순간 이전보다 훨씬 큰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그리스 역시 저금리 환경과 공동통화 체제 속에서 위기를 미뤘다. 유로화는 신뢰의 방패였고 낮은 금리는 정부와 민간의 부채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위기가 현실화되자 통화 정책이라는 대응 수단은 사라져 있었다. 위기를 막아주던 구조가 선택지를 제한하며 더 깊은 침체로 이어졌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는 인위적인 금리 통제와 환율 개입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단기 안정은 유지됐지만 시장의 신뢰는 점점 약해졌다. 결국 장치가 무너질 때 충격은 국민의 삶으로 직행했다.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위기를 억누르는 장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의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사실을. 이제 시선을 한국 경제로 돌려보면 글로벌 사례와 겹치는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과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안정이라는 평가는 구조적 의존을 가리는 역할도 한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가계 부채는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질렀고 부동산 가격은 경제의 체력과 괴리된 흐름을 보였다. 금리는 낮았지만 위험은 줄지 않았다. 위험은 다른 형태로 축적되고 있었다. 환율 역시 방패처럼 인식되어 왔다. 급격한 변동을 막는 개입은 단기 충격을 완화했지만 동시에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키웠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바뀌는 순간 자본 이동은 더 빠르게 반응한다.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이라는 신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환경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정의 신호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다. 대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계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자산 가치뿐 아니라 심리도 함께 위축된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금융 비용 상승을 동시에 겪는다. 한국 경제에 작동하는 위기 방지 장치들은 국가 차원의 안전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과 부담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처럼 느껴지게 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성장과 고용이 흔들리고, 성장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부채와 자산 가격이 다시 불안해진다. 환율 안정을 위해 개입하면 외환 보유액이 줄고, 개입을 멈추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진다. 어느 선택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정책은 종종 시간을 벌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진통제 역할을 한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공포를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반복될수록 시장은 중앙은행의 존재를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위험 관리는 약해지고 손실은 언젠가 공공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구조로 굳어진다. 정부 정책 역시 단기 안정에 집중될수록 장기 문제를 키운다.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조정은 당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자원의 배분을 지연시킨다. 재정 지출 확대는 경기 하강을 완충하지만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진다. 위기를 막기 위한 대응이 다음 위기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보다 인식이다. 모든 충격을 정책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속될수록 경제는 스스로 조정할 기회를 잃는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만능이라는 환상은 가장 위험한 장치가 된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에게 남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개인은 언제나 정책 변화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감당하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환율이 흔들리면 생활비와 물가가 압박한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 자체를 흔든다. 위기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의 감각으로 먼저 다가온다. 개인 생존 전략의 출발점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 이해다. 금리와 유동성이 영원히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 대출은 자산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하고,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수익률보다 중요해진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보다 조정 국면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존을 좌우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산이다. 자산의 분산뿐 아니라 소득원의 분산도 포함된다. 단일 산업과 단일 고용 형태에 의존할수록 경제 충격은 개인에게 집중된다. 글로벌 위기 사례들이 보여주듯 국가의 방어 장치는 개인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 완충 장치는 개인의 선택과 준비다. 위기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위기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이해하면 최소한 그 충격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있다. 이 차이가 개인의 삶에서는 결정적인 격차로 나타난다. 위기는 숫자로 시작되지만 기억으로 남는다. 금리 그래프의 기울기와 환율의 변동폭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그 시기에 느꼈던 불안과 선택의 결과는 오래 지속된다. 위기를 막기 위해 설계된 장치들은 의도가 나빴던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장치들이 영구적인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순환하며 위험을 제거하는 대신 이동시킬 뿐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안정이라는 말에 무엇을 맡겨왔는가?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정책의 개입은 분명 필요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주체와 비용을 치러야 할 주체는 점점 분리되었다. 위기를 늦추는 선택은 때로 위기를 더 깊게 만든다. 그 결과는 통계가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삶의 질로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반대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경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금리 결정 하나, 환율 변동 하나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이 연결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다. 완벽한 대비는 없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위기는 늘 다시 온다. 다만 그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안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질문을 남기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목적이다. 위기를 키우는 구조는 금융시장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그 구조는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방식과 맞물리며 강화된다. 안정이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위험에 대한 감각은 둔해진다. 기업은 보수적 투자보다 확장 전략을 선택하고 가게는 저축보다 소비를 앞당긴다. 정책 당국 역시 충격을 미리 감수하기보다 나중으로 미루는 선택을 반복한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적 선택은 개별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만 전체로 보면 취약한 균형을 만든다. 금융시장은 이 취약성을 빠르게 반영한다. 변동성이 낮을수록 레버리지는 커지고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된다. 이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 먼저 나타난다. 콜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면 유동성에 의존하던 주체들은 즉각 반응한다. 자금 조달 비용의 변화는 투자 축소와 고용 조정으로 이어지고 실물 경제는 금융시장의 긴장을 뒤늦게 따라간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는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지만 다수는 안정 신뢰에 의존한다. 정책 발언과 지표 해석은 낙관적으로 전달되고 불편한 경고는 과장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위기가 현실화되는 순간 정보의 격차는 손실의 격차로 바뀐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회복 속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위기를 키우는 장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다. 이 누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충격 역시 예상 밖의 사건처럼 느껴질 뿐이다.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는 이 구조를 더욱 빠르게 드러내는 촉매가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달러 유동성 축소는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다. 글로벌 자본은 수익률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며 이동하고 그 방향 전환은 신흥국과 개방 경제에 먼저 영향을 준다. 환율이 흔들리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내 금리는 압박을 받고 기업의 조달 비용은 상승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예측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 사이클은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각국의 대응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그만큼 후유증도 커졌다. 유동성에 대한 의존은 글로벌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어 한 나라의 선택이 다른 나라의 부담으로 전가되기도 한다. 이 연결성은
위기를 국지적인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한 국가의 통화 불안은 투자 심리를 흔들고 이는 연쇄적인 자본 이동으로 확산된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위기는 이미 국경을 넘은 상태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위기를 막는 장치는 서로 얽히며 때로는 동시에 실패한다. 이때 충격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전파된다. 위기의 전조는 종종 정책 언어 속에 숨어 나타난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물가 상승도, 환율 변동도, 성장 둔화도 잠시 지나갈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 표현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뢰는 빠르게 소진된다. 정책의 말과 현실의 숫자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해진다. 이때 중요한 지표는 방향성이다. 금리와 물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서로 충돌하는지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환율과 성장 둔화를 고려하면 올리기 어려운 상황은 정책의 선택지를 급격히 좁힌다. 이런 국면에서는 작은 결정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바꾼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 채권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고 장당히 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될 때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신호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집단적 판단이다.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정책 장치들이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순간 시장은 그 한계를 빠르게 시험한다. 이 시험이 반복될수록 충격은 더 거칠어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는 언제나 제도의 경계에서 발생했다. 규제가 느슨해진 영역 혹은 규제가 과도하게 개입한 영역에서 불균형은 빠르게 쌓였다. 금융 규제는 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그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을 찾아낸다. 새로운 금융 상품과 구조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의 위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된다. 평시에는 문제없이 돌아가던 자금 흐름이 위기 국면에서는 갑자기 멈춘다. 단기 자금에 의존하던 구조일수록 충격은 크다. 은행 간 시장이 경색되고 기업의 차환이 어려워지면 실물 경제는 즉각 반응한다. 고용과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는 이유다. 이런 현상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에서도 반복됐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는 재정과 금융의 경계가 무너졌고 터키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통화 정책의 신뢰가 훼손됐다. 위기를 막기 위해 강화된 제도들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 문제는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경제는 규칙의 집합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기대와 심리가 반영된 시스템이다. 이 둘이 어긋날 때 위기는 제도의 틈에서 자라난다. 위기의 확산 속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심리다. 숫자와 제도는 비교적 천천히 변하지만 기대는 순식간에 바뀐다. 평소에는 안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지던 지표가 어느 순간에는 불안의 증거로 해석된다. 환율이 소폭 상승해도 시장은 이를 구조적 문제의 신호로 읽고 자본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위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은 심리적 반응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심리는 개인의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지출을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보류하며 금융기관은 위험 노출을 줄인다. 이러한 선택들은 각각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때 경제는 급격히 수축한다.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돌아서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안정의 장치가 심리적 전환점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이유다. 과거의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면은 신뢰의 붕괴다. 신뢰가 유지될 때는 부채와 불균형도 관리 가능한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면 같은 구조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난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많을수록 그 장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충격은 더 크게 증폭된다. 결국 위기의 크기는 제도의 수보다 그 제도를 둘러싼 기대의 균형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개인의 삶으로 돌아오면 위기를 키우는 구조는 더욱 선명해진다. 안정적인 직장과 고정된 소득은 오랫동안 안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 유동성 환경이 바뀌는 순간 그 안정성은 빠르게 흔들린다. 기업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 가장 먼저 고용이 조정되고 가게는 예상하지 못한 소득 공백을 마주한다. 위기를 막기 위해 유지되던 정책 환경이 바뀌는 순간 개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장기간의 저금리는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 담보는 부담으로 바뀐다. 가격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래가 멈추는 상황이다.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은 개인의 선택지를 급격히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좌절은 정책 실패의 결과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판단 미스로 해석된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그 선택들은 특정 환경에서 유도된 결과에 가깝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개인의 삶은 그 장치에 맞춰 설계된다. 그리고 장치가 바뀌는 순간 그 설계는 가장 먼저 흔들린다. 그래서 위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속도다. 충격이 얼마나 크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느냐가 피해의 범위를 결정한다. 위기를 막기 위해 구축된 금융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전파 속도를 높인다. 자본 이동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정보는 즉각 공유된다. 과거에는 몇 달에 걸쳐 나타나던 불안이 이제는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안에 확산된다. 이 속도는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책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제도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시장과 생활비 대출 이자 환율은 즉각 반응한다.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장치들은 구조적으로 느리고 위기를 키우는 메커니즘은 구조적으로 빠르다. 이 비대칭이 반복될수록 충격은 개인에게 집중된다. 특히 유동성 위기는 속도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자금이 돌 때는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멈추는 순간은 갑작스럽다. 신용 한도가 줄고 대출 조건이 바뀌며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 이 변화는 예고 없이 일상의 결정을 바꾼다.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빠르게 삶을 압박하는 통로가 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하나다. 그렇다면 위기를 막는 장치는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장치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 방식과 한계 인식이다. 위기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변동성과 조정을 허용하면 충격은 분산되고 누적되기 전에 해소될 수 있다. 경제가 스스로 조정할 시간을 갖느냐가 핵심이다. 금리와 환율 유동성은 조정 비용을 사회 전체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정을 미루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유지되지만 비용은 더 커진다. 그 비용은 결국 특정 시점에 특정 집단에게 집중된다.
과거 위기에서 반복된 장면은 명확하다. 조정이 늦을수록 실업과 파산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위기를 막는 장치는 이 분배 문제를 가린 채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정책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명확히 드러날수록 경제 주체들은 대비할 수 있다. 불확실성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이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어떤 조건에서 한계에 도달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 장치는 더 이상 위기를 키우는 씨앗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다시 글로벌 사례를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위기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 가깝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금융 규제를 강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장치가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 시스템은 더 복잡해졌고 자본 이동의 속도는 빨라졌다. 안전망이 두꺼워진 만큼 그 안에서 쌓이는 긴장은 더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 불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특정 은행이나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충격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시 유동성 공급과 시장 안정 조치를 꺼내든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언제까지 이 장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장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해진다는 점이다. 위기를 막는 장치는 그 자체로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다음 충격은 이전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또 하나의 현실은 인구 구조와 생산성 문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성장의 속도를 낮추고 재정과 금융의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 이런 환경에서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사용된다. 성장이 둔화될수록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단기 안정에 대한 유혹은 강해진다. 그러나 구조적 성장 여력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부양은 부채 의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생산성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몰린다. 부동산과 일부 금융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동안 실질 소득과 고용의 질은 정체된다. 이 격차는 사회적 긴장을 키운다. 위기를 막기 위해 유지된 환경이 세대 간 부담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높은 자산 가격과 부채의 문턱을 마주하고 고령층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에 노출된다. 이 구조에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다. 안정장치가 경제를 지탱하는 동안 그 비용은 보이지 않게 누적된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다음 위기는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 안정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안정은 변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변동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작은 조정이 반복적으로 미뤄졌고 시스템은 점점 더 큰 충격만을 허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일종의 압력솥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금융안정 정책은 종종 평균값에 집중한다. 물가 상승률의 평균 성장률의 평균 실업률의 평균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위기는 평균이 아니라 극단에서 발생한다.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린 부채 특정 계층에 집중된 위험은 평균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격차, 가계부채의 소득 계층별 분포는 안정지표 뒤에 숨는다. 이 불균형이 위험한 이유는 조정 과정에서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평균을 기준으로 설계된 정책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위기가 현실화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진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득 변동성이 큰 가계가 그 충격을 흡수한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취약계층을 노출시키는 구조가 여기서 완성된다. 결국 위기의 본질은 선택의 누적에서 나온다. 정책 당국의 선택, 기업의 선택, 가계의 선택이 같은 방향으로 쏠릴 때 시스템은 취약해진다. 특히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장기간 유지되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선택이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안전을 추구한 결정들이 모여 위험을 키우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지표는 성장률이나 물가보다 부채의 질이다.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는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다.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은 부채는 위기 시 가장 먼저 문제를 드러낸다.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난 가계 부채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연명시키는 기업 부채는 평상시에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금리와 유동성 환경이 바뀌는 순간 부담으로 전환된다. 이 부담은 다시 정책 선택을 압박한다. 부채가 많을수록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조정을 미루게 된다. 조정이 늦어질수록 다음 선택은 더 과감해진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유다. 그러나 장치가 강해질수록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은 약해진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위기는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돌아온다. 이 악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의 관계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주로 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금리 유동성 환율 개입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한다. 그러나 실물 경제는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생산 고용 임금은 금융 변수보다 훨씬 느리게 조정된다. 이 시간 차이가 누적될수록 괴리는 커진다. 금융시장이 안정된 동안 실물 경제의 체력은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 낮은 금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연명시키고 경쟁력 개선을 미루게 만든다. 기업은 구조조정보다 차입을 선택하고 정부는 개혁보다 부양을 택한다. 금융의 안정은 유지되지만 생산성과 소득의 기반은 약해진다. 이 상태에서 충격이 오면 금융과 실물은 동시에 흔들린다. 문제는 이 순간 대응 여력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미 금리는 낮고 재정은 확장되어 있다면 선택지는 좁아진다. 위기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 충격은 단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한 뒤에 찾아오는 위기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국제 사례를 현재의 시선으로 비교해보면 공통된 경로가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반복적인 위기 속에서 통화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 금리 인상과 인하가 정책 신호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되는 순간 시장은 장치를 믿지 않는다. 그리스는 재정과 금융을 동시에 지탱하려다 선택의 폭을 잃었고 결국 외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강제되었다. 베네수엘라는 통화 발행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장치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물가와 삶의 붕괴였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는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작은 불균형도 관리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신뢰가 약해지는 순간 같은 장치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신호가 된다. 금리 결정 하나, 환율 개입 하나가 안정이 아니라 위기의 전조로 해석된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지금의 안정이 구조적 체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장치의 반복 사용에서 나온 결과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판단은 흐려진다. 위기를 막는 장치는 선택의 시간을 벌어주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국면의 성격이 결정된다. 이 점을 놓치면 과거의 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예고편이 된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위기를 완전히 피하는 전략이 아니라 위기의 비용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핵심은 조정의 순서와 범위다. 모든 부문을 동시에 지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환율, 부동산, 재정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조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없을수록 정책은 흔들리고 시장은 그 흔들림을 위험으로 해석한다.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한 번의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기준이 유지되는지 여부다.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다면 조건과 출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환율 개입 역시 목표와 한계를 분명히 할수록 효과가 오래 간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은 변동성을 제거하는 것과 다르다. 시장은 변동성보다 기준의 부재를 더 두려워한다. 개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모든 위험을 회피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취약하다. 중요한 것은 감당 가능한 위험의 범위를 아는 것이다. 고정비를 낮추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줄이며 금리와 환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선택권이다. 이 선택권의 문제는 결국 시간과 직결된다. 위기를 막는 장치는 시간을 사기 위해 사용된다. 문제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느냐다. 정책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일부는 구조를 바꾸고 위험을 줄인다. 반면 다수는 기존의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선택을 미룬다. 같은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다. 시간의 배분은 금융 비용에서 먼저 드러난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동안 부채의 부담은 체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정이 시작되면 과거의 선택이 한꺼번에 평가된다. 이때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 압축된 결과가 된다. 상환 기간이 길수록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조정의 속도는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점에서 위기를 막는 장치는 일종의 시험대가 된다. 장치가 유지되는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업은 현금 흐름과 비용 구조를 점검했는지, 가계는 고정비와 부채 구조를 조정했는지, 정부는 구조 개혁의 시간을 확보했는지가 평가된다. 장치는 시간을 주지만 준비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위기를 키우는 것은 장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장치에 의존해 시간을 흘려보낸 선택들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위기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다음 위기는 어떤 얼굴로 다가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변수들이 다른 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이라는 요소는 늘 같은 자리에 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상호작용의 순서와 속도다. 위기를 막기 위해 사용된 장치들이 어느 지점에서 동시에 한계에 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 여력의 소진이다. 과거 위기 때 효과를 보였던 수단이 이미 사용된 상태라면 다음 충격에 대한 대응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금리는 이미 낮고 재정은 확장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커져 있다면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작은 외부 충격도 과도하게 증폭될 수 있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많았던 만큼 남아있는 카드가 적어지는 역설이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과도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니다. 구조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태도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 괜찮다는 말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될수록 조정의 비용은 커진다. 다음 위기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선택들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남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출발점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개인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위기 관리의 핵심은 준비의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구조가 더 중요해진다. 소득 대비 고정비 비중, 변동금리 노출 정도, 환율 변동에 따른 생활비 영향 같은 요소들이 실제 위험을 결정한다. 자산이 많아도 구조가 취약하면 충격은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규모가 작아도 구조가 단순하면 회복은 빠르다. 위기를 막기 위해 유지되던 정책 환경은 선택을 왜곡한다. 안정이 길어질수록 위험을 줄이는 행동은 비효율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기가 시작되면 그 판단은 순식간에 뒤집힌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부채의 만기를 분산시키며 필요 이상의 레버리지를 경계하는 태도는 평소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정보의 해석이다. 위기 국면에서는 정보가 넘쳐난다.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기준이다. 금리 인상이나 환율 변동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그것이 자신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결해서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위기를 막는 장치가 흔들릴 때 개인에게 남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수단은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을 조정하는 힘이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책임의 이동이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책임은 제도 뒤로 숨는다. 시장의 위험은 정책으로 관리되고 개인의 선택은 환경 탓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장치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책임은 다시 개인과 기업 사회로 급격히 되돌아온다. 이 전환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준비의 유무가 그제서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책임의 이동은 불공평하게 나타난다. 위기를 키우는 구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주체와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은 일부에 집중되지만 조정의 비용은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실업과 소득 감소 생활비 부담은 통계가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선택을 잠식한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유지될수록 이 불균형은 더 커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인식이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개인의 실패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의 범위와 한계가 보인다. 위기를 막는 장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장치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순간, 다음 충격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제 마지막 국면을 향해 가면서 남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다.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장치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장치가 어떤 조건에서 효과를 잃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금리와 환율 유동성 정책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안전판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위험은 커진다. 안정이 길어질수록 불안정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경제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항상 비용을 수반한다. 비용을 즉시 치를지 나중에 더 큰 형태로 치를지의 차이다.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는 대개 후자를 선택한다. 단기적인 고통을 줄이는 대신 장기적인 부담을 키운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다음 세대와
다음 시점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결국 위기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미뤄진 결정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경제 뉴스는 다른 의미로 읽힌다. 금리 인하나 환율 개입이 안도감이 아니라 질문으로 다가온다. 왜 지금 이 선택이 필요한지, 그 선택이 무엇을 미루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순간 위기를 키우는 구조는 더 이상 완전히 숨겨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 된다. 이야기의 끝에 다가올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위기 자체보다 태도의 중요성이다.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장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다. 경제가 순환하는 한 불안정과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장치의 모든 해답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 제도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삶을 대신 설계해 주지는 않는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확신이다.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믿었던 조건들이 바뀔 때 준비되지 않은 선택들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여지를 남겨둔 선택들은 충격을 흡수한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취약한 구조를 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차이는 위기를 겪는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경제 다큐멘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안정에 익숙해져 왔는가? 그 안정은 무엇을 대가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다음 위기는 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은 공포의 사건이 아니라 선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여운이다.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장치가 위기를 키운다는 말은 정책의 실패를 단정하는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라는 요구에 가깝다. 모든 불안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불안을 더 큰 형태로 되돌려 보낸다. 반대로 불안을 관리하고 조정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충격을 흡수할 여지를 남긴다. 경제는 숫자이기 이전에 선택의 기록이다. 금리 결정, 환율 개입, 유동성 공급은 그 시대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미뤘는지를 보여준다. 위기를 막는 장치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데는 능숙했지만 선택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그 결과 위기의 비용은 보이지 않게 누적되었고 언젠가 현실로 돌아온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안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이다. 장치에 기대는 순간 판단은 흐려진다.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은 달라진다. 다음 위기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위기를 키우는 구조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그 순간은 완전히 낯선 재난이 되지는 않는다. 그 차이가 결국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방향을 갈라놓는다.